차가운 바닷물이 나를 삼키는 순간 나는 요트 위에서 환호하며 축배를 드는 남편과 그 가족의 추악한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내가 죽었고 200억 유산이 자기들 차지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들이 가장 기뻐하며 기고만장해진 순간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와 그들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었다. 그 광경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했다. 내 이름은 한서아. 듣기만 해도 온화하고 어딘가 여려 보이는 이름이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작지만은 아는 회사를 운영하시던 사장님이었는데 내가 온화하고 고운 옥처럼 평생 평안하고 순탄하게 살기를 바라셨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운명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망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나 보다. 내 20살 생일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앗아갔고 나에게는 이미 궤도에 오른 회사와 200억 원에 가까운 유산만을 남겼다. 하루아침에 나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공주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진 고아가 되어버렸다. 세상은 순식간에 모든 색을 잃고 잿빛으로 차갑게 변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텅 빈 큰 집에 나 자신을 가두고 마치 우주에 버려진 먼지 한 톨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지냈다. 이동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는 나의 대학 선배였고 햇살처럼 눈부신 남자였다. 내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그가 내 삶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나 말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 리시안셔스 한 다발을 건네곤 했다. 그는 서투르게 우리 엄마 흉내를 내며 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호박죽을 끓여와서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가 조금씩 떠먹는 모습을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했고 내가 부모님 생각에 소리내어 울 때면 조용히 나를 품에 안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서아야, 무서워하지 마. 이젠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가족. 이 단어는 나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동진과 그의 가족은 한 줄기 따스한 빛처럼 나의 어두운 세상을 밝혔다. 그의 어머니 박미숙은 인자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처음 만난 날부터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가여운 아이가 앞으로는 여길 내 집이라 생각하고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렴. 그의 동생 이동우는 좀 순박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계속 형수님, 형수님 하고 불러대서 그 열정에 내가 어쩔 줄 모를 정도였다. 그들은 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그려주었고 외로움과 슬픔에 너무 오래 잠겨있던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기댈 수 있는 항구를, 부모님을 대신해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가 청혼했을 때 나는 거의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나는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고 호무 보류 지신임타, 그가 사랑하는 것이 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참 바보 같았다. 우리의 결혼식은 서울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을 거의 모두 초청할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다. 결혼식에서 이동진은 애틋한 눈빛으로 나에게 평생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에 어쩔 줄 몰랐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의 생활도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한 편의 로맨스 드라마처럼 달콤했다. 그는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나의 작은 감정 변화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알아차렸다. 내 친구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하며 부모님을 잃었지만 더 좋은 안식처를 얻었다고 말했다. 신혼여행으로 그는 제주도를 제안했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며 거액을 들여 호하요트를 빌렸다. 나는 행복의 거품에 취해 나를 위해 정교하게 짜인 이 사랑의 그물이 서서히 조여오며 나를 완전히 목 졸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요트는 푸른 바다 깊은 곳으로 향했고 나의 좋은 시어머니 박미숙과 좋은 시동생 기동우도 함께였다. 이동진은 엄마가 평생 이런 좋은 배를 타본 적이 없어 구경시켜드리고 싶었고 동우는 자비를 돕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당시에 행복에 겨워
그가 정말 효심 깊은 아들이자 착한 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배멀미가 좀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쉬었다. 그런데 그들 세 식구는 항상 가판에 모여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로 신나게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때로 억누르지 못하는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이유 모를 불길함을 느끼게 했다. 한 번은 내가 몸을 억지로 일으켜 바람을 쐬러 나가려다 가판으로 통하는 문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서울말이었다. 아마 너무 흥분해서 숨기는 걸 잊었나 보다. 엄마, 다 준비된 거 맞아요?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죠? 이동진의 목소리였다.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났다. 걱정 마라, 내 아들. 손 쓸 건 다 써놨다. 선장 쪽에도 말해뒀으니 나중에 걔가 배멀미하다가 발어 뛰뎌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이야. 부모도 없는 고아년 하나, 경찰들이 귀찮아서 제대로 조사나 하겠어? 게다가 우리가 걔 제일 가까운 가족인데 우리가 사고라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니? 박미숙의 목소리였다. 내가 한때 자애롭다고 믿었던 그 말투는 이제 독사의 혀처럼 차갑고 끈적거려 소름이 끼쳤다. 헤헤, 형, 그 200억, 이제 곧 우리 거네. 그럼 나도 람보르기니 한 대 뽑을 수 있는 거지? 서울의 쭉쭉빵빵한 모델들도 줄 서서 기다릴 거고 돈과 욕망에 대한 노골적인 갈망으로 가득 찬 이동우의 저속한 웃음소리였다. 이놈의 자식. 좀 멀리 내다봐. 이동진이 꾸짖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유산 상속받으면 우리 투자회사를 차릴 거야. 그럼 우리도 상류층이 되는 거라고. 서하겐의 아버지가 남긴 급가 사업체는 그냥 우리 발판일 뿐이야. 그럼 박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극도의 흥분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먼 복을 타고 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졌어. 우리 동진이가 걔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출신이 별로라고 무시나 당하고? 이제 됐어. 이 모든 건 우리 집안 차지가 될 거야. 고상한 척하는 그 낯짝만 생각하면 역겨워.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나 되면 어디 계속 고상한 척할 수 있나 보자고. 그 다음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다. 내 몸은 차가운 문에 기댄 채 스르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그 모든 다정함, 보살핌, 사랑 고백이 전부 가짜였다. 처음부터 그들이 노린 것은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이었다.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내 피와 살을 파먹으려는 늑대들이었다. 내가 어떻게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그 조각마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절망과 공포가 거대한 해일처럼 나를 삼킬 것만 같았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더 빨리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들이 더 이상 연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손을 쓸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부모님이 목숨과 맞바꾼 모든 것을 이 악마들에게 그냥 넘겨줄 수는 없어. 살아남아야 해. 이 생각이 죽은 듯 고요했던 내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터져나왔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혼란스럽던 내 머리를 빠르게 냉정하게 만들었다. 나는 미친 듯이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득 무언가 떠올라 비틀거리며 내 휴대용 가방으로 기어갔다. 출발 전에 챙긴 가방이었는데 일상용품 외에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쓰던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가방 안을 마구 뒤졌고 마침내 차갑고 단단한 두 개의 물체를 만졌다. 하나는 립스틱만 한 크기의 초소형 비상호흡기로 물속에서 약 10분간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열쇠고리 모양의 방수 구조 신호기로 버튼을 누르면 미약한 구조 전파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장치였다. 그때는 그냥 재미로 샀던 물건들이었는데 지금은 내 목숨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지도 몰랐다. 나는 이 두 물건을 꽉 쥐었다.
긴장과 힘 때문에 손바닥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나는 그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속옷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억지로 눈을 감았다. 반드시 다가올 그 순간을 위해 체력을 아껴야 했다. 밤이 되자 바다의 풍랑은 낮보다 더 거세진 것 같았다. 요트는 파도 속에서 거대한 요람처럼 살며시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이 요람이 곧 나의 무덤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동진이 들어왔다. 그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다정한 미소를 띤 채 내 침대 곁에 앉아 내 이마를 쓰다듬었다. 서아야, 좀 괜찮아. 밤바람이 시원한데 같이 갑판에 나가서 별 보지 않을래? 오늘 밤에 유성우가 쏟아진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미로웠지만 나는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힘없이 눈을 뜨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심판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선실을 빠져나와 별빛과 달빛이 쏟아지는 갑판으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짠 내 섞인 습기를 머금고 내 얼굴에 불어왔다. 아주 차가웠다. 박미숙과 이동우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기이하고 조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형수님, 저것 봐요. 오늘 달이 엄청 동그라네요. 이동우가 하늘을 가리키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들었고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힘에 몸이 밀쳐졌다. 이동진과 이동우, 두 형제가 함께 온 힘을 다해 나를 요트 난간 쪽으로 세게 밀어버렸다. 나는 균형을 잃고 연약한 나뭇잎처럼 뒤로 넘어갔다. 차가운 어둠의 바다로 추락하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들 세 사람의 일그러지고 흉측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한 점의 위선도 없이 오직 탐욕과 잔인함, 그리고 소원을 이뤘다는 광희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모습은 내 눈동자 속에서 빠르게 작아져 요트의 불빛과 함께 희미한 빛점으로 변했다. 잘 있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는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추락하는 순간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내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 넣었다. 뼛속까지 시린 바닷물에 빠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숨이 턱 막혀왔다. 바닷물이 수많은 얼음 송곳처럼 내 피부를 파고들며 몸에 남은 온기를 미친 듯이 빼앗아갔다. 폐가 타는 듯 아팠고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숨을 쉬려 했지만 짜고 쓴 바닷물만 더 들이킬 뿐이었다. 의식이 흐려지고 귀에는 바닷물이 부글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에는 달빛이 꿰뚫는 깊고 절망적인 푸른빛만이 가득했다.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을 때 주머니 속의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비상호흡기.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물속에서 더듬거리며 그 작은 장치를 입에 물었다. 금속 맛이 섞인 산소가 폐로 밀려 들어오며 죽음 직전의 질식감을 잠시나마 덜어주었다. 나는 살아났다. 적어도 잠시나마 살아났다. 이어서 나는 또 다른 구명줄, 그 열쇠고리 모양의 구조 신호기를 만졌다. 나는 물속에서 마구 버튼을 눌렀다.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미약한 전파에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요트의 굉음은 점점 멀어져 마침내 칠흑 같은 밤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동진 일당에게 나는 이미 바닷속에 가라앉은 시체일 것이다. 거대한 고독과 공포가 다시 엄습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 불꽃의 이름은 바로 복수였다. 살아남아, 한서아. 넌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나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내 두 눈으로 그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는 걸 똑똑히 봐야 해.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 생각이 나를 지탱했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게 했다. 시간은 1분 1초가 흘러갔고 호흡기의 산소는 점점 희박해졌으며 내 팔다리는 추위 때문에 마비되어 굳어갔다. 의식이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려 할 때 멀리서 모터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고 한 줄기 빛이 수면 위를 훑고 있었다. 나는 구조되었다.
나를 구해준 것은 야간 조업을 나온 어선이었다. 선장님은 피부가 검게 그을린 50살쯤으로 보이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였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흠뻑 젖어 반쯤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셨다. 그분과 배에 있던 선원 몇몇이 허둥지둥 나를 배 위로 끌어올리고 두꺼운 담요로 나를 감싸고 뜨거운 생강차를 한 사발 가득 마시게 했다. 그 생강차는 따뜻한 기운이 되어 차가운 내 몸뿐만 아니라 만신창이가 된 내 마음까지 녹여주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눈앞에 순박한 선장 아저씨를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털어놓았다. 200억의 유산과 내 남편 일가의 늑대 같은 야심까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아저씨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를 내며 뱃전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완전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네. 제 마누라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아가씨, 걱정 마. 아저씨가 꼭 도와줄게. 이런 천벌받을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 그의 분노는 너무나도 진실해서 이동진 가족의 위선적인 연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나는 그를 보며 마치 내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저씨의 도움으로 나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비밀리에 육지로 돌아왔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증거 하나 없이 내 말만으로는 이동진 일당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증거를 조작하고 흑백을 뒤집을 충분한 시간과 돈이 있었다.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 나에게는 더 치밀하고 더 잔혹한 계획이 필요했다. 아저씨는 나를 부산에 있는 먼 친척의 빈집에 머물게 해주고 새 휴대폰과 약간의 현금을 줬다. 나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는 그저 손을 내저으며 몸이나 잘 추스르라고 했다.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일에는 벌이 따르는 법이라고 믿는다면서. 떠나기 전 그는 내게 진지하게 말했다. 아가씨, 혹시라도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우리 고기 잡는 사람들이 뭐 큰 능력은 없어도 서울 깍쟁이 몇 놈 상대하는 것쯤은 문제없으니까. 거처가 정해진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 다시는 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전화기 너머에는 김철수 변호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신뢰했던 동업자이자 법률 고문이 있었다. 김 변호사님은 나를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이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러 차례 회사와 재산 관리를 돕겠다고 하셨지만 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 어리석었던 나는 정중히 거절했었다. 나는 그에게 이미 이동진이 있고 그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를 보던 김 변호사님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전화가 연결된 후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아저씨, 저 서아예요. 전화기 너머는 10여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김 변호사님의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 한서아, 너 제주도에서 실종됐다고. 뉴스에서. 저 살아있어요. 아저씨,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아저씨 도움이 필요해요. 저 요트에서 떠밀려 바다에 빠졌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저를 민 사람은 이동진, 제 남편이에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언제나 침착하고 노련했던 변호사님이 지금 얼마나 충격과 분노에 찬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이 갔다. 너 어디야? 안전한 거 맞아? 겁먹지 마, 얘야. 위치만 알려줘. 내가 당장 갈게. 나는 김 변호사님에게 내가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혼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달려왔다. 창백하고 야윈 내 얼굴을 보자 반백의 신사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내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내가 사건의 전말을 전부 이야기하자 김 변호사님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워졌다.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쓰레기 같은 놈들.
내가 처음부터 그 이동진이란 놈이 뺀질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악독한 놈일 줄이야. 서아야, 걱정 마으나 김철수가 이 늙은 몸뚱어리 하나 바쳐서라도 그 인간 쓰레기들 절대 용서 안 할 테니까. 김 변호사님의 등장은 내게 강심제를 놓아주었다. 우리는 비밀리에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김 변호사님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내가 어선에 구조된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나를 위한 새로운 신분을 위조해 주었다. 외부에서 보기에 나 한서아는 신혼여행 중 불행하게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시신조차 찾지 못한 비운의 여인이 되었다. 그 시각 이동진 일가는 언론 앞에서 세기의 비련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었다. TV 화면 속 이동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수척한 얼굴에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향해 오열했다. 서아야,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만약 당신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사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여 인터넷에 그를 위로하는 댓글을 달았다. 내 시어머니 박미숙은 사랑하는 며느리를 잃은 비통한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몇 번이고 기절할 듯 울부짖으며 내 이름을 외쳤고 마치 내가 그녀의 친딸인 것처럼 연기했다. 이동우 또한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착한 형수가 이런 비극을 당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들 가족의 멋진 연기를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동도 없이 더욱 차가워지는 증오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선명하게 녹화했다. 이 모든 건 법정에 세울 증거의 일부가 될 것이다. 김 변호사님의 은밀한 작업 아래 우리는 이동진 일가가 내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비밀리에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아는 이동진이 자산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몇 개의 비밀 계좌를 김 변호사님께 알려드렸다. 김 변호사님은 금융계에 있는 옛 지인들을 통해 양파 껍질을 벗기듯 자금의 흐름을 한 겹 한 겹 추적해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이동진이 나와 결혼한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내 회사의 유동자금을 각종 복잡한 금융수법을 통해 그의 어머니와 동생 이름으로 된 유령회사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수법은 매우 교묘해서 김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일반인은 그 속임수를 절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동진 일가는 보름 남짓 슬픔에 잠겨 있더니 마침내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법원에 나의 실종 신고를 하고 사망 선고를 신청했다. 목격자, 바로 그들 자신의 증언에다 경찰이 며칠간 바다를 수색했으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금방 그들의 신청을 승인했다. 나의 사망 증명서를 손에 쥔 순간 그들은 마침내 모든 위장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들을 감시하던 김 변호사님의 사람이 보고하길 그날 밤 그들 세 식구는 서울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값비싼 샴페인을 여러 병 터뜨리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고 한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본래 내 것이었던 돈을 미친 듯이 탕진하기 시작했다. 박미숙은 강남의 한 고급 주택을 사들였고 매일 보석으로 치장한 채 각종 사모님 모임에 드나들며 능력 있는 자들을 자랑했다. 이동우는 소원대로 최고급 스포츠카를 여러 대 사들였고 밤낮으로 클럽과 카지노를 전전하며 옆자리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플루언서와 모델들을 받고 앉혔다. 그리고 이동진은 어느새 서울 재계에서 가장 핫한 젊은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다. 그는 파산 직전에 작은 회사 몇 개를 인수하여 자신의 사업으로 포장했고 곳곳에서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분투기와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떠들어댔다. 그들이 더 과시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저 조용히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2달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이동진 일가는 졸부가 된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들은 내 돈으로 과거의 가난과 비천함을 완전히 씻어내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상류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나의 사고사에 대한 소문은 유령처럼 그들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점고 부유한 신부가 신혼여행 중에 기이하게 실종된 것 자체가 극적이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입을 완전히 막고 서울 사교계 전체에 자신들의 현재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나의 좋은 시어머니 박미숙은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바로 나를 위해 역사상 가장 성대한 추모식을 여는 것이었다. 추모식 장소는 서울 최고급 호텔인 롯데호텔의 최상층 연회장으로 정해졌다. 그들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재계 명사, 정계 요인, 사회 저명 인사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명분은 나를 추모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거액의 재산을 손에 넣고 상류사회에 완전히 편입된 것을 축하하는 광란의 파티였다. 김 변호사님이 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 나는 웃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기회, 내 손으로 복수의 서막을 열 완벽한 무대였다. 그들이 나를 성대하게 죽여주고 싶어 하니 내가 어찌 그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저씨, 때가 됐어요. 나는 김 변호사님에게 말했다. 이 추모식을 그들의 심판의 날로 만들 거예요.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걱정 마라, 서아야. 모든 걸 준비해뒀다. 그날 밤 서울 전체가 이 악마들의 종말을 목격하게 될 거다. 추모식 당일 나는 김 변호사님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앉아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연회장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연회장은 장엄하고 숙연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곳곳에서 사치스러움이 묻어났다. 입구에는 내 커다란 흑백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고 너무나도 순진하고 해맑아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비싼 흰 장미와 백합이 가득 깔려 있었는데 그 향기가 너무 짙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객들은 격식에 맞는 검은 예복을 입고 속속 입장했다. 그들 중 일부는 부모님의 생전 친구들로 얼굴에 진심 어린 슬픔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동진 일가의 체면을 보고 온 이들이었고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는데 애도라기보다는 고급 사교 활동에 가까웠다. 나의 좋은 가족들은 맞춤 제작한 최고급 브랜드의 상복을 입고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박미숙은 정교한 화장을 했지만 눈가는 적절하게 붉어져 있었고 그녀는 모든 하객의 손을 잡으며 비통한 목소리로 나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이동진은 슬픔에 겨워 억지로 몸을 가누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고 그의 잘생긴 외모와 애틋한 모습은 적지 않은 명문가 여성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끌었다. 이동우도 평소의 경박함을 거두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형과 어머니 뒤를 따랐다. 화면 속 그들의 정교한 연기를 보며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지난 2달 동안 그들은 내 돈으로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와서 여기에서 내 죽음을 팔아먹고 있었다. 추모식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주빈석에만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이동진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매력적이면서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정이 풍부한 추도사를 시작했다. 귀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오늘 제 아내 서아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시작부터 눈시울을 붉혔다. 저와 서아의 만남은 꿈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줄기 빛처럼 제 평범한 인생을 비춰주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데이트 때 그녀가 부끄러워서 제 흰 셔츠에 커피를 쏟았을 때의 그 당황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객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냉소했다. 그가 당연히 기억하겠지? 그 커피는 내가 실수로 쏟은 것이었고 그 흰 셔츠는 내가 나중에 변상해준 값비싼 한정판이었으니까. 서아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잃고 마음속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죠.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평생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제 어머니도, 제 동생도 모두 그녀를 가장 아끼는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토할 뻔했다. 가족. 그들이 감히 그 두 글자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던가? 하지만 저는 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동진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얼굴을 감싸 쥐었고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마치 슬픔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듯이.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연단 위로 떨어졌다. 제주도에서의 그날 밤. 그녀는 배멀미가 난다며 갑판에 바람 쐬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함께 갔어야 했는데 제가 감히 그녀를 혼자 내보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쳐서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습니다. 서아야, 듣고 있니? 보고 싶어? 그의 연기가 너무 실감나서 객석의 감성적인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다. 심지어 온갖 풍파를 겪은 재계의 남자들조차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이동진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눈물을 닦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가 살아있을 때 가장 큰 소원은 저와 제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사랑과 축복을 안고 굳세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사업도 잘 꾸려나가 그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이자 서아가 가장 사랑했던 시어머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손수건으로 우아하게 눈가를 닦으며 묵직한 발걸음으로 무대로 올라가 그들 가족의 완벽한 연기를 이어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동진과 스쳐 지나가 마이크 앞에 서려는 바로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순식간에 꺼졌다. 장내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고 하객들의 억눌린 놀라움과 웅성거림만이 들려왔다. 이어서 주빈석 뒤편에 원래 내 생전 사진을 상영하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밝아졌다. 화면은 칠흑 같았지만 아주 선명한 대화 소리가 연회장 최고급 음향 장비를 통해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엄마, 다 준비된 거 맞아요?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죠? 이동진의 목소리였다. 선명하고 냉정하고 한 점의 슬픔도 없는.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어두운 스크린과 똑같이 어두운 주빈석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대 위에 이동진과 박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을 거라고 상상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걱정 마라, 내 아들. 손 쓸 건 다 써놨다. 부모도 없는 고아년 하나, 경찰들이 귀찮아서 제대로 조사나 하겠어? 헤헤, 형, 그 200억, 이제 곧 우리 거네. 그럼 나도 람보르기니 한 대 뽑을 수 있는 거지? 이놈의 자식. 유산 상속받으면 우리 투자회사를 차릴 거야. 그럼 우리도 상류층이 되는 거라. 그럼. 그녀는 먼 복을 타고 나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나 되면 어디 계속 고상한 척할 수 있나 보자고. 이 대화는 바로 내가 요트방 문 앞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했던 그들이 나를 살해하려 모의한 내용 전부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그리고 이동진 일가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녹음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수많은 시선이 탐조등처럼 주빈석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충격, 의심, 공포, 혐오, 온갖 감정들이 어둠 속에서 발효되고 부풀어 올랐다. 조금 전까지 이동진의 네트함에 감동했던 하객들은 이제 속이 메스꺼워지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아내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챈 악마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이딴 장난을 쳐? 경비 어딨어? 이동진의 공포에 질린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깼다. 극도의 공포로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뒤틀려 조금 전에 매력적이고 애틋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경비원들은 이미 김 변호사님의 사람들에게 제압당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숨막히는 정적과 어둠 속에서 연 회장의 육중한 조각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한 줄기 하얀 스포트라이트가 문밖에서 들어와 정확히 내 몸 위로 떨어졌다. 나는 순백의 긴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아무런 감정 없는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과 제복을 입은 엄숙한 표정의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나는 그 빛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대도하기 위한 이 연회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나의 등장은 마치 터져버린 폭탄처럼 순식간에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아악! 사람의 소리 같지 않은 처절한 비명이 주빈석에서 터져나왔다. 박미숙이었다. 그녀의 눈은 동방울처럼 커졌고 얼굴의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으며 입술을 벌벌 떨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를 본 것처럼 귀신이다. 귀신이야. 그녀는 이 한마디를 외치고는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서 실신에 쓰러졌다. 이동진과 이동우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 둘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 잿빛 얼굴이 되었다. 이동진의 입은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고 두 다리는 채를 치듯 떨려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이동우는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그의 바지 가랑이는 순식간에 축축하게 젖어들며 역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하객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비명, 숨을 들이켜는 소리,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세상에, 한서하잖아. 그녀는 죽지 않았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방금 그 녹음? 설마 진짜였어? 정말 돈 때문에 그녀를 죽이려고 한 거야? 너무 무서워. 완전 악마들이잖아. 나는 주위의 모든 소리와 시선을 무시했다. 내 눈에는 오직 무대 위에서 겁에 질려 넋이 나간 두 남자만이 보였다. 나는 부드러운 카펫 홀 밟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 사이를 지나 한 걸음씩 주빈석으로 올라갔다. 바닥을 치는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회장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그들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나는 벌벌 떨고 있는 이동진 앞으로 다가가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에서 부드럽게 마이크를 빼앗았다. 그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손을 움츠렸고 놀라 두 걸음 뒤로 물러나다 바닥의 전선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나는 차가운 마이크를 입술에 가져다 대고 무대 아래의 의심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천천히 훑어본 후 마지막으로 이동진의 새하얀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실례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나는 잠시 멈추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추모식의 주인공이 돌아왔거든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내 뒤에 있던 경찰 두 명이 즉시 앞으로 나와 핏기 없는 얼굴의 이동진과 바닥에 주저앉은 이동우를 재빨리 양쪽에서 제압했다. 그중 한 명의 팀장급 경관이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낭독했다. 이동진, 이동우, 박미숙. 당신들은 불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서아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및 거액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의거하여 지금부터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난 아니야. 이동진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갇힌 야수처럼 미친 듯이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오해야. 서아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사랑해.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눈에는 한 점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의 연기를 봐줄 관객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재빨리 수갑을 꺼내 철컥 소리와 함께 그의 손과 이동우의 손에 각각 채웠다. 몇몇 의료진도 신속하게 무대로 올라와 기절한 박미숙을 들것에 실었다.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탐욕스럽고 악독한 이 가족은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쓰레기처럼 이 무대에서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그들이 내 피와 살, 그리고 돈으로 쌓아 올린 그토록 꿈에 그리던 명예와 부의 무대에서 그들이 끌려나간 후 김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와 내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모든 하객을 향해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여러분, 저는 한서아 씨의 법률 고문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을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이에 저는 제 의뢰인 한서아 씨를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희는 살인미수, 사기, 불법 횡령 등 다수의 혐의로 이동진, 박미숙, 이동우 세 사람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그들이 불법적으로 횡령한 200억 원 상당의 모든 재산을 환수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은 단호했고 이동진 일가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나긴 감옥살이와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말로일 것이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진심으로 나를 안타까워했던 친구들은 이제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던 구경꾼들도 박수갈채로 정의에 대한 지지와 악에 대한 경멸을 표현했다. 나는 나를 대도하던 이 무대 중앙에 서서 무대 아래의 복잡하고 생생한 표정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복수가 끝난 뒤의 환희도 죽다 살아난 감격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뿐이었다. 지난 2달간 나를 지탱해온 활활 타오르는 증오심은 이 순간 마침내 꺼졌다. 김 변호사님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다 끝났다, 서아야. 앞으로는 너 자신을 위해 잘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찬란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일부터 나는 더 이상 증오 속에 사는 복수의 유령도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고아 한서아도 아닐 것이다. 내일부터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나만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엔드.